네, 발생한 탄소를 없애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이걸 실현시키는 게 2050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실현할 수 없거든요.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회용 용품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자동차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에게는 기후 재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119 안전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오늘은 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난 일요일이죠. 네. 비가 쏟아졌다 하면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9월 폭우가 내렸는데요. 뉴스 보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빗물이 무릎 높이까지 찬 마을. 소방관들이 장대비와 벼락을 헤치고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킵니다. 왕복 8차로 도로는 이미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에 타 있다가는 이제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문 열고 이제 손님이랑 같이 피신했죠. 전북 군산에 1시간에 152.2mm, 200년 빈도의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인근 전주와 익산 등에도 하루 사이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상가와 주택 150여 곳이 침수돼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습니다. 군산 등 전북 일대 주민 120여 명은 침수 우려로 학교와 경로당으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선로가 물에 잠겨 전라선 전주역과 익산역 구간 운행이 3시간 40분가량 중단됐습니다. 또 전북에서만 축구장 5,800개 넓이에 논과 비닐하우스 등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서천에도 1시간에 137mm의 극한호우가 관측돼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낙뢰가 잇따르며 세종시와 충남 일대 1,100여 세대가 정전 피해를 입은 가운데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회장님, 군산 지역의 비 보셨는데 네. 기상청에서 네.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법한 폭우다 이렇게 네. 분석을 했습니다. 네. 9월엔 좀 이례적인데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는 좀 예년의 여름 장마 이거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폭우하고 장마하면은 보통 여름 7, 8월에 많이 집중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9월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마하면은 비가 내릴 때 장마전선 있잖아요. 예. 태평양 고기압하고 위에서 있는 고기압이 서로 정체돼요. 그래서 한쪽이 약화되면 이제 소멸되거든요. 예. 그 기간이 길어요. 예. 보통 일주일 이상인데 예. 여기는 지금 9월에 게릴라성 폭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고기압하고 별도입니다. 밑에서 이제 남서풍이 불어 올라가잖아요. 예. 불어 올라가면 태평양에서 수증기를 빨아 올라서 올라가는데 마침 시베리아 쪽에서 또 다시 찬 공기가 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충돌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집중적으로 게릴라성 폭우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0년 만에 처음 비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우리가 더 악영향이 되는 것은 해안 도시잖아요. 예. 해안 도시는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은 인천, 그 다음에 군산이에요. 그래서 군산에 비가 더 많이 더 내렸었어요. 많이 내죠.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해안 도시라 만주하고 겹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악영향들이 겹쳐서 비도 많이 왔지만 모든 것들이 큰 문제가 됐었다. 피해가 더 커졌다.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네. 1시간에 155mm 이상 났다고 하는데 네. 자, 이쯤 되면 아니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해도 기상 상황을 예측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그 중요한 지적이시거든요. 지금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도로를 가다 보면은 맨홀 뚜껑에 우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요거의 우수로 물을 받아들이는 배관 통이에요. 입구예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익사 사고도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용량이 대부분의 도시는 몇 미리 정도가 되냐면 시간당 100mm 이내를 커버할 수 있어요. 100mm 이내. 이내. 근데 여기는 155mm. 150mm가 넘어버리니까는 구조상으로는 절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제도는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이제 100mm가 아닌 200mm, 300mm 계속 이상 기후가 발생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100mm 비가 왔을 때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수로가 깔려 있는데 네. 우리 군산처럼 155mm가 내리면 네. 감당이 어려워지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군산이나 또 대구, 군산 옆에 전주, 예. 대구나 또 포항 이런 데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오게 되면은 우리는 획일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위치별로 다르잖아요. 전주하고 군산은 다르죠. 군산은 해안 도시고 전주는 내륙 도시죠. 그렇죠. 예. 또 대구도 똑같은 지역에 있지만은 대구와 포항은 또 다르잖아요. 다르죠. 내륙이고. 예. 그래서 그 위험도별로 위험 요인이 있는 별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해요. 맞춤형 대책이 그렇죠. 필요하다. 획일적인 안전 대책이 정부에서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지만은 예. 정말 세부적으로 그 위치에 따른 포항은 군산보다 좀 더 높으니까 예. 또 강도가 또 달라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에 리포터를 보니까 택시 기사와 네. 이제 손님과 함께 가다가 도로가 물에 차니까 네. 빠져나왔다고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운전 중에 네. 도로까지 물에 잠기는 상황이다. 뭐 네.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선 지금 그 운전자의 어떤 골든 타임에 빠져나왔잖아요. 제때 대처를 잘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예. 골든 타임의 골든 액션입니다. 아, 골든 타임의 골든 액션이다. 아주 예. 칭찬할 만하죠.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앞전에도 비가 많이 왔었을 때 버스에서 내려서 거의 가슴까지 차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살아나왔어요, 다. 그래서 생존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베스트 대안이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밑에 맨홀 뚜껑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 아, 그냥 빠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버스에서 내렸는데도 택시에 내렸는데도 다행이지만은 내릴 때 대피를 탈출할 때 보면 예. 맨홀이나 아니면 또 도랑이나 하천 있죠. 예. 모든 게 평행이 돼버리잖아요. 예. 알 수가 없죠. 흙탕물이라서. 그런 것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예. 이제 질문하신 대로 지금 비가 찼을 때 승용차라면 승용차라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뭐 가족 여행인 동호회든 산에나 어떤 등산이나 어떤 여행을 가는데 내일 갑자기 호우주의보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우경보도 아니고 주의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가야 되냐 말 것이냐 얘기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몰 비용 효과, 매몰 비용 영향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에 준비했던 비용들이 다 매몰돼 버려요. 안 가게 되면. 숙박도 취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자동차에 비유하면 택시 기사나 승용차를 갔는데 물이 지금 넘치기가 막 하고 있어요. 3번이면 넘어가겠는데 차를 버릴 수 있느냐의 버릴 수- 문제네. 아. 이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차가 얼마고 또 이게 이제 뭡니까 승용차 여러 가지 비용이 매몰.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봉착해서 이걸 지금 버리고 탈출한 사람은 생존해요. 100%. 예.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지금 어떤 큰 화를 면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처했을 때는 매몰 비용 모두가 다 알다시피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그 상황에서 실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타이어가 앞에 자막을 보니까 절반 이상 잠기면 문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보통 타이어가 뭐 절반 이상 하면은 유턴을 하든지 탈출하라거든요. 예. 근데 그 이상도 머뭇머하다가 지나버렸어요. 그럼 문이 안 열리죠. 예. 왜냐하면 차 안에 실내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만 물이 있거든요. 수압 때문에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유리창을 내려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배터리나 전기제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으로 유리창을 내리잖아요. 이것도 안 열려요. 누르면. 배터리가 아웃돼가지고 예. 물 때문에. 이랬을 때는 이제 비상용 망치나. 근데 비상용 망치가 많지 않잖아요. 예. 이럴 때는 뒤에 헤드레스트 빼서 철붙이가 나오잖아요. 쇠붙이. 그걸로 유리창을 깨고 깬다는 얘기죠. 근데 예. 유리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깰 때도 가장자리. 예? 깨면은 팍 깨지거든요. 근데 깰 때도 좀 위험하겠죠. 나한테 유리가 오지 않을까. 예. 안전유리라서 깨질 때 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장자리를 세게 치면은 유리가 깨지면 예. 뭐 물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내가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또 요령을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타이어가 절반 이상 잠기는 상황이면 대피할지 말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이상 타이어가 잠기면 생명을 위해서라도 빨리 대피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탈출해야 매몰 비용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침수된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보상
뭐 이런 걸 좀 받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또 이것도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면은 뭐 자손, 나, 예. 또 자차, 자차. 내 차, 예. 또 대인, 상대방, 내 차로 인해서 대물, 또 상대방의 물건 이렇게 네 가지로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예. 대부분 자손은 자차 잘 안 든 경우가 있어요. 그냥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 보험에 침수되려고 했을 때는 자차 보험에 꼭 특이하게 가입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매몰 비용이 생겨도 그렇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수리비가 또 판매했을 때보다도 수리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량값을 주죠. 감가상각비를 정해가지고 예. 아니면은 뭐 수리비를 주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보험에 다 가입이 됐는데 예.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보험 혜택을 못 받는 못 경우도 받는 있습니까? 경우도, 어떤 그렇죠. 경우입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지금 침수가 돼 있어요. 근데 예. 거기에 어떤 그 안내판이 침수가 돼 있으니 진입하지 마시오라는 편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갔을 경우 이걸 이제 과실로 봅니다. 과실. 예. 과실은 안 해줍니다. 침수로 예. 인한 과실. 예. 그리고 또 주차장이 아닌 경우에 곳에 주차를 해놨어요. 그런데 차가 침수됐다. 이것도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침수되면 시동이 꺼지잖아요. 예. 시동이 꺼지면은 다시 시동을 한번 켜요. 이 켰을 때 엔진이 못 쓸 정도의 엔진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쓸 정도의 엔진 파손이 일어나거든요. 아, 근데 침수된 차가 완전히 침수되지 않으면 이 차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다 엔진을 켜볼 것 같은데요. 가다 꺼졌어. 예. 그러면 다시 켜고 나가려고 예. 이때 문제가 차에 못 쓸 정도 엔진 버려야 돼요. 이랬을 경우에도 보험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지금 차를 주차 지역에 해놨었는데 유리창을 열어놨다든지 아니면 썬루프를 개방시켜놨다라고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침수가 더 가속화될 네. 상황이다. 네. 아.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차 지역에 주차를 했었는데 예. 차가 오니까는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 주차 지역이 아닌 지표 1층에다 해놨어요. 1층은 또 주차장이 아니에요. 네. 근데 1층에도 침수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험을 받겠냐 안 받겠냐는 얘기잖아요. 예. 주차장이 아닌 곳에. 이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지하에 넣어놨어도 침수. 아, 침수될 상황이 높았기 때문에 네. 가능성이. 네. 아. 1층에 놔도 침수. 내가 1층에 놓거나 2층에 놓거나 다 침수됐어요. 그러면 내가 1층에 비주차 지역이어도 그건 보험 혜택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진 이야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9년 전 그러니까 2016년 9월 12일 내일이네요. 자,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줬는데 준비된 뉴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대피하려다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체육관 전체가 요동치자 모두들 혼비백산 뛰쳐나옵니다.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서 터져나온 물이 폭포처럼 계단으로 쏟아지고 경비원은 다급하게 주민들을 불러냅니다. 규모 5.1, 5.8의 강진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신고 전화 5만 2천여 건이 빗발쳤습니다.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경주에서 대피하던 43살 김모 씨가 다리를 다치는 등 전국에서 14명이 다쳤습니다. 골절상을 입은 4명을 포함해 8명은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건물과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지붕과 담장이 파손되는 등 전국에서 재산 피해도 642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비상근무 체제를 2단계로 끌어올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가동해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구 25만 명이 살고 있는 천년고도 경주입니다. 남쪽으로 14km를 이동하자 논밭으로 둘러싸인 마을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을 중심부에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재학생 91명인 이 학교가 첫 지진 진앙지입니다. 규모 5.1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북서쪽으로 1.4km를 가면 저수지가 하나 나옵니다. 이 농업용 저수지 지하에서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규모 5.8의 지진이었습니다. 이 저수지에서 기수를 남동쪽으로 돌렸습니다.
5분이 채 안 돼 바닷가에 있는 하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월성 원전입니다. 진앙지에서 불과 28km 떨어져 있습니다. 지진 직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에서 4호기를 차례로 수동 정지했습니다. 경주에서 양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도로는 양산 단층을 따라서 구불구불하게 건설됐습니다. 부산 낙동강 하구까지 170여 킬로미터를 이어지는 이 양산 단층을 따라서 경부고속국도와 35번 국도는 나란히 달립니다. 이 양산 단층이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을 만든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천년고찰 불국사입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국보도 이번 지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기와 일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경주 시내에 있는 오릉 담벼락도 지진의 충격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다리와 군데군데 뒤틀린 한옥마을 지붕, 승용차를 덮친 흙더미. 관측 이래 최강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회장님,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이거 네. 9년 전 2016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네. 원래 그날 저녁에 규모 5.1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는데 네. 50분쯤 뒤에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8 지진 앞서도 뭐 체육관이 흔들리고 막 그랬는데 네. 어느 정도의 지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진을 표시할 때, 예. 표현할 때 뭐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예. 그럼 그 발표를 한 가지고 또 매스컴에서 인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얼마 크냐면 규모로 나타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5.1, 5.8 그랬죠. 먼저 났으니까 전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진. 예. 그래서 예진 5.1이 예. 났고 그 다음에 본진이 5.8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규모 5.8은 어떤 의미냐면 예. 지금 지구 있잖아요. 이 지구상 12,000km 되는 이 지구 내부 안에 어디서선가 폭발이 터질 만큼의 힘이 있는 것이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규모로 나타내요. 예. 근데 규모 6.0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터지는 그런 에너지와 같아요. 굉장히 크죠. 5.8이면 엄청난 그렇죠. 거네.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게 그 표현이군요. 그렇죠.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 이 폭탄이 지구 땅 밑에 몇 킬로 안에서 터졌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 표면에서 터지면 진짜 원자폭탄 같은 힘이 되는데 지상 안에서 터져 있잖아요. 땅속 몇 킬로미터 그렇죠. 밑에서 터졌는지 여기서는 15km 나오죠. 15킬로미터. 여기서는 예. 진원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진원에서 보면은 진앙이 나오잖아요. 아까 예. 진앙지에서 몇 킬로 온전히 떨어졌다고 예. 나오잖아요. 예. 지표면의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경주에서 뭐 중앙에서 뭐 몇 킬로 떨어지는 지역 저기 나오잖아요. 예. 15킬로미터가 네. 진원이고 진앙은 남남서쪽 8킬로미터 그렇죠. 지역이네요. 예. 예. 그래서 진앙은 지표면이고 진원은 15km 지하에서 터졌다는 얘기죠. 근데 예. 저게 만약에 15km가 아니고 1km에서 터졌다가 하면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피해가 크죠. 훨씬 더 커졌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지진을 표시할 때 규모만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도 지금 나온 게 규모만 나왔지 중간에 진도 있죠. 진도 6단계죠. 예. 저 단계를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 단계가 12단계로 분류돼요. 규모 6.8이더라도 100km 안에 있으면 여기 진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진도 6 정도면 어느 정도의 단계입니까? 그렇죠. 6 정도면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엄청난 그렇죠. 지진이네요. 예. 15km 때 10km 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인용할 때 이렇게 지금 잘못 인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올해도 메인 언론사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진이 발생했는데 진도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도 6.8 규모의 지진. 말이 좀 매끄럽죠. 예. 진도 몇 단계, 규모 5.8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도 6.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진도 몇 단계, 규모 5.8. 여기서 보면 진도 6단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규모도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요. 예. 규모 5 하면 좀 맞지 않아요. 규모 예. 5.0 예를 들어서 진도도 지금 5하고 6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예. 밑에는 로마자로 돼 있어요. 표시할 때. 예.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는
뭐 6단계 이렇게 표시하지만 기록을 할 때는 저 정도란 얘기죠. 2016년 지진이 났을 때 당시 기상청에서 규모 6.0 초반대까지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 양산 단층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수박을 생각하면 수박 크기가 지금 12,000kg예요. 이제 지구잖아요. 근데 수박 두께 있죠. 이게 수박은 한 1cm 정도 됩니까? 0.5cm. 근데 지구로 보면 약 100kg 정도의 껍질이 있어요. 이게 지각이죠. 예. 근데 이 지각에 금이 갔어요. 이게 이제 단층입니다. 층이 단락됐다는 얘기예요. 예. 양산 단층 나오죠. 양산 단층이 상하로 돼 있습니다. 혹시 뭐 지도로 나오면 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양산 단층은 왜 발생했냐라고 하면 예. 지금 수십 년만 전에 지진이 한 번 났어요. 예. 아, 저기 나오잖아요. 예. 양산 단층의 중간에 있죠. 예. 쭉 올라가죠. 경주가 양산 단층에 걸려 있죠. 그러네요. 예. 저 지금 빨간 걸로 지금 선이 돼 있잖아요. 김해국제공항에서 양산을 거쳐서 경주까지 이어지는 빨간 선이 지금 양산 단층이라고 지금 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양산 단층 뭐 여러 가지 단층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저런 단층이 생겼냐면 수십만 년 전에 지진이 한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 이름을 단층인데 활성 단층이라 하거든요. 예. 언제나 지진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동일본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저런 단층들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박 껍질이 금이 갔는데 옆에서 터졌으니까 더 금이 가 있겠죠. 예. 그런 의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지각이 움직였고 약해졌다. 또 우리가 저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저기는 동남쪽 지역이잖아요. 예. 근데 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단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조사가 덜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저런 중요한 곳에 원전이라든지 그렇죠. 위험한 지금, 예, 월성 원전이 경주에서 약 28km. 그래. 지도를 조금 더 크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가 원자력을 지을 때는 언제 했었냐면 지금 1970년대 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단층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진 안전지대라 해서. 그래도 지금 이제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만 보더라도 지금 앵카께서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지진은 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지금 예, 예측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네. 포항에서도 지진이 났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월성 원전이 그 진원지에서 28km 지점에 있는데 당시에 수동으로 해서 정지를 시켰습니다. 네. 자, 원전은 지진에 대비한 장치가 충분히 있죠?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예. 지금 뭐 아까 규모 이야기했죠. 예. 규모 6.5, 7 정도에도 견뎌요. 아, 또 진도 있죠. 진도 뭐 7단계, 8단계도 견디게 돼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진이 어느 정도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이 선 정지가 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안심해도 되지만 예. 국민들은 안심해도 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도 100만 분의 1의 확률의 어떤 지각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대책은 수립해야 되겠죠. 자, 지진이 발생하면 그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네. 거니까 네. 지진 이후에 네. 재난 대응 체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제대로 이 대응 체계가 작동을 했습니까? 지금 뭐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 뭐 9년 전이니까 10년 전이죠. 가까이 됐죠. 네. 예. 근데 굉장히 미흡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거기 주민들에게 문자를 발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자 발송이 뭐 9분, 8분, 8분, 9분 때 지금은 거의 10분 때. 실시간으로 지금 오는데 뭐 그 당시에는 1분. 아니군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었고요. 좀 예. 미흡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컨트롤 타워 보면은 행정안전부에 국가재난 그 중대본 있죠. 중앙재난대책본부 예. 여기가 있고 또 지자체가 있고 또 여러 부처가 있는데 서로 각기 정보들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했었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지금은 그런 것에 이제 거울 삼아서 반면교사 삼아서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이제 어떤 재난에 대해서 더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재난 대비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뭐 물난리나 이런 거 뭐 폭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보면은 주차장 신종 재난이거든요. 예. 어떤 지진이나 또 물에 의해서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재난들 이것은 이제 정부들이 이제 대책하고 또 국민들한테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종 재난이고 또 하나는 신종 재난도 있지만 복합 재난. 예. 불이 났는데 지진이 와버렸어요. 뭐 붕괴가 돼버렸어요. 예. 뭐 이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면은 지금 소방대원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는 얘기예요. 지금 세 군데 불이 났으면. 이런 것도 지금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국민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산불이 났는데 지리산에서 나버렸고 강원도에 산불이 지금 동시에 국가이기경보 심각 단계. 소방대원은 어디로 가야 되냐는 얘기죠. 이런 것 우선순위가 좀 정해지고 그렇죠.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을 잘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근데 것 개별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좀 체제가 완비됐다는 느낌이 드는데 문자도 바로바로 오고. 지금 2016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아졌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우리도 알 수 없는, 정부도 알 수 없는 재난 대비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자, 지진이 잦은 일본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도 엄격하고요. 우리도 2016년 이후에 내진 설계에 대한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까? 많이 강화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공공기관 이것은 이제 내진 보강 설계가 돼 있거든요. 예. 이미 돼 있는 곳에 돼 있는데 일반 우리 개인 건물들에 대해서 노후됐거나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하면은 그 용어가 우리 아파트 건물에 공동주택에 있었던 게 1988년도 80년대 말이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데 지금도 뭐 50년 된 건물들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진에 대해서는 어떤 사각지대다. 아직은 사각지대다. 공공기관만 지금 되어 있고 공공기관도 예. 약 한 80% 정도는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오래된 건물들은 사실은 뭐 내진 그렇죠.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 꼼꼼하게 좀 잘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보강하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올해 7월에 일본 난카의 대지진이 발생한다 이런 예언이 있어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의 지진조사위원회에서도 난카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가 넘었다. 네. 이런 이제 조사 결과가 네. 나왔어요. 네. 자,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없으면 좋겠지만요. 네. 난카의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난카이잖아. 예. 이제 일본 말로 하면 남해하면 난카이. 일본의 남해란 얘기죠. 이쪽에 남쪽인. 그렇죠. 남해안.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각 아까 판 있잖아요. 그 수박판. 예. 이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게 10여 개의 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일본 열도를 둘러싸서 우리 한국 가지고 해가지고 크게 보면은 그게 유럽 아시아판 해가지고 유라시아판이 하나 있어요. 예. 일본 남해 시작됩니다. 남해부터. 그 밑에는 태평양판이라고 있어요. 아마 예. 지도가 나왔을 거예요. 나오네요. 네. 예. 저기 좀 보면은 크게 좀 보여주십시오. 예. 유라시아판이 있죠. 저기 위에 유라시아판이 크게 예. 유럽 아시아판, 우리 한국이 포함이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지대라고 했던 이유는 유라시아판 가장자리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네. 일본은 지금 바로 밑에 있죠. 저기가 예. 남해입니다. 근데 그 밑에 태평양판이 하나 있죠. 예. 남해죠. 밑 필리핀판이 하나 있죠. 아, 세 개가 겹쳐 있네. 세 개 모서리가 겹친 저게 남해예요. 그게 일본 남해. 붙어 있네. 아. 그렇다 보니까는 저기에 지진이 왜 우리가 난카이 진이라 하냐면 예. 저 부분에서 100년 주기로 약 100년 주기로 대지진 규모 8점대 지진이 발생했었어요. 아, 규모 6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8대. 규모 8이면 엄청난 지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1940년도에 예. 저 남해 난카이 저 꼭지점 있죠. 저 부분에서 지금 지진 8점대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거의 지금 100년 가까이 되죠. 유라시아판과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저 꼭지점. 그렇죠. 조기가 지금 발생 가능이 유력한 지역이라는 거죠. 100년만에 한 번씩 났어요. 근데 났는데 굉장히 크게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도 일본 지질학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100년 주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는 예.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남쪽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 그렇죠. 우리는 동해와 남해 쪽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저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만약에 지금 남해가 아니고 북해였으면 굉장히 위험해 버리는데. 그렇죠. 예. 근데 남해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저 열도가 어떤 범퍼 역할을 할 수 있죠. 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 남해, 저 지점에서 진도 규모 8.0 이상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쓰나미는 어떻습니까? 이제 쓰나미가 문제입니다. 아, 쓰나미는 어떤 저기서 방패 역할도 하고 있지만은 전체 더 태평양 자체 저 반경에서 또 쓰나미가 있기 때문에 쓰나미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저기 난카이 지진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난카이 대지진도 우리가 조금 조심하고 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2016년 경주 대지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교훈을 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죠. 그렇죠. 예.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래도 언어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고 진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진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재난들이 발생해 버려요. 예. 우리 국민들보다도 정부나 지자체가 지진의 2차 피해, 2차 재난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종 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진과 복합 재난, 신종 재난에 대해서 대책을 세야 되고 지금까지 어떤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지진의 매뉴얼에 돼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좀 과학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진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렇죠.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고요. 예. 그러면 지진 6위 왔을 때 어느 지점 6위 왔을 때 피해를 어느 정도 되는가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회장님, 가뭄 얘기를 조금 더 네네.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9월 폭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비 소식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강릉이죠. 준비된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바짝 말랐던 시내도로가 간만에 촉촉이 젖었습니다. 5mm가 채 안 되는 비지만 마음이 들뜹니다. 상수도원인 오봉저수지에도 오랜만에 4mm 정도의 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린 비의 양이 워낙 적어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일 2만 리터 넘게 들이부어도 12%대인 저수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시설에 대한 제한급수가 시작된 첫 주말. 급기야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12시간 동안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집집마다 물을 받아두느라 예상보다 일찍 아파트 저수조의 물이 바닥난 겁니다. 아파트마다 자체적으로 시간제 단수에 들어가는 등 주민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소방청은 1차 발령 9일 만에 제2차 국가소방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급수지원 차량 50대에 더해 10,000리터급 이상 대용량 물탱크차 20대 등이 추가 투입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긴급 회의를 열고 평창군 도암댐의 용수를 활용할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회장님, 이 리포트가 네. 지난 일요일자 리포트입니다. 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그래픽 잠깐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오전 네. 저수율이 드디어 12%대가 무너지고 지금 네. 보시고 있습니다. 11.8%까지 네,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5월의 저수율이 82%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에 26%, 9월에 11%, 4개월 만에 저수율이 급격히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강릉의 가뭄은 일반적인 가뭄과는 좀 다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제 용어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예. 이것도 급성 가뭄, 돌발 가뭄 그럽니다. 아, 급성 가뭄, 돌발 가뭄. 아까 군산에서도 게릴라성 폭우 있죠. 예, 더위도 극한호우. 왜냐하면 모든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용어들이 새롭게 되거든요. 여기도 예. 지금 급성 가뭄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몇 개월 만에 지금 10% 안팎으로 지금 더 10% 하루에 0.2% 내려간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하루에 8mm에서 9mm 정도가 내려와요. 예. 이 수치로 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되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요. 다른 인근의 속초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죠. 강릉만 유독 이렇게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거든요. 지금 태백산맥을 넘어가잖아요. 예. 우리가 그 팬 현상, 높새 바람, 우리가 뭐 책에서 나온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바람이 산을 넘어가잖아요. 예. 저기 나오거든요. 지금 나옵니다. 나오네요. 예. 저기가 지금 오른쪽이 지금 영동지방 강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성지방에서 이 바람이 지금 세게 불면은 예. 지금 저 산 꼭대기를 넘어가기 전에 비를 다 내려버려요. 비가 내리지 않는군요. 예. 영서에는 비가 내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건조한 바람이 돼버리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영서지방 왼쪽에 아주 좌측에 30도 여름의 온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그럼 넘어갔을 때 얼마가 되는지 보게요. 예. 그러면 30도가 됐는데 꼭대기가 지금 1km라고 하면 1000m라고 하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죠. 근데 예. 100m당 0.5도씩 낮아져요. 예. 그러면은 1000m니까 10도가 낮아지겠죠. 예. 그러면 30도니까 20도가 되겠죠. 예. 5도가 내려지니까 25도가 되겠죠. 0.5도씩 100m에 예. 내려지니까. 꼭대기는 25도, 밑에는 30도. 근데 이게 내려올 때는 1도씩 증가해 버려요. 그러면은 25도가 1000m를 내려오니까 35m가 돼 버리죠. 35도가 되겠네요. 35도. 결국 30도의 공기가 태백산을 넘어와서 더 기온이 강릉에 높아지면서 건조해지는 거군요. 건드려야 돼. 이게 이제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더 폭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 저런 팬 현상, 높새바람, 저게 돼버리죠. 결국 우리가 그 2, 3월 달에 보면은 양간지풍이라고 있죠. 예, 바람이 많이 부는. 그렇죠. 예. 근데 저기 보면은 영동 지방이 경사가 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람이 나올 때 굉장히 바람이 셉니다. 초속 50m가 돼버려요. 예. 경사가 심하니까. 예. 영서는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영동 경사지니까. 그때 이제 불이 나면은 이제 대형 화재가 난다는 얘기죠. 물을 저장한 공간이 부족하다. 이 지형적인 문제도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강릉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요 오봉저수 있잖아요. 예. 여기로 생활용수, 음용수까지 비한 생활용수 의존율이 80%가 넘어요. 아니 그럼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러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것도 신종재난이거든요. 예.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서 예측을 알고 대응하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안전관리, 거기에 국가의 안전관리 능력, 지자체의 안전관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갑자기 잃어버렸으니까 평생 한 번도 하늘 탓할 수도 없고 예. 지금 이런 그 무능한 안전무지라고 볼 수 있죠. 예. 안전무지가 여기서 또 한 번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뭐 헬기, 소방차 다 동원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소식에 평창 도암댐의 물을 네. 식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방법이 거론됐고 네.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이 났어요. 네. 자, 수질 검사 이제 더 들어갈 건데 네. 이게 20일쯤이 돼야 네. 생활용수로 쓸 수 있고 하루에 10,000톤 정도만 공급이 된다고 네. 하는데 이게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있다고 봐야죠.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왜 이 도암 저수지를 사용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예. 공업용수로만 썼어요. 예. 농업용수나 도랑에 물을 흘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질 검사에서 이걸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생활용수로도 쓰는 거고 예. 식수로도 지금 예, 쓰겠다. 가능한지 예. 또 검사를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도랑에 흘러갈 수 있는 물을 검사해서 정수해서 지금 먹어도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왕이면 지금 어떤 생활하는 뭐 설거지나 다른 용도로 쓰고 먹는 물은 당분간은 예.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식용수로 쓸 수 있는 지금 분들 생수를 있잖아요. 공급하고 생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좀 활용하는 게 좀 예.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주변에 탄광, 폐광이 있어서 폐광이 흘러나온 또 중금속도 위험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나 환경부에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10,000분의 1의 확률로 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 예. 또 그것도 2차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말 정부나 주민들은 좀 급히 생각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강릉시에서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또 수질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결과가 나오면 네. 또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적절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 같으니까 네. 그건 조금 상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후 변화가 이 이상 기온,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네. 이 재난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는 지금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상기후, 지금 우리가 이렇거든요. 지금 이상기후는 왜 발생하냐는 얘기잖아요. 그럼 온실가스거든요. 예. 온실가스는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뭐 질소산화물, 이걸 3대 온실가스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는 게 전 지구적으로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파리에서 지금 어떤 게 했냐면 50년도 되면은 예. 탄소 중립을 하자는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 탄소 중립이 뭐냐면 지금 탄소를 발생한 만큼 탄소를 없애자는 얘기거든요. 예. 온실가스를 지금 없애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지금 온실가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7억 2,760만 톤을 발생을 하거든요. 생산을. 예. 그래서 지금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14%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있었고 네. 2018년도에 온실가스 생산량이 저 정도인데 네. 저희 목표가 2030년에 감축량을 보시면 오른쪽에 40%를 절감하겠다. 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계획대로는 지금 2030년이 됐지만 좀 아슬아슬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렇거든요. 지금 탄소를 줄이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안 버리고 쓰레기 없애야 되고 예. 자동차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예.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연료를 태우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누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하면서도 예. 지금 우리 인체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이제 정부에서도 정책으로 이제 가고 있냐면 예.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입니다만은 CCUS라는 게 있거든요. CCUS. 예. 카본을 이산화탄소를 예. 탄소를 전체 통틀어서 탄소라고 합니다. 예. 탄소를 캡처합니다. 예. 수집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CCU 유틸리제이션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 예. 탄소만 빼다가 공기 중에 탄소도 뺄 수가 있죠. 예. 탄소를 빼서 빼서 남아 있는 이용한다. 이용한다. 예. 그다음에 S S. 있죠. 저장을 시킵니다. 세이브. 아. 뭐 스토리지, 세이브, 스토리지. 예, 예. 뭐 세이빙, 하여튼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 속에 묻든 어디에 묻든 해가지고 탄소를 없애는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결국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 제로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2018년도에 생산량이 7억 2,760만 톤인데 2050년도에 감축량이 100% 절감하자는 네. 거네요. 정말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발생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지금 그 절감의 목표는 나무 심는 거하고 예. 또 뭐 쓰레기 절감하는 거하고 또 절전하는 거하고 기계 좀 작동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이런 것에서만 집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 저 2030년하고 2050년에 가려면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2023년도에는 그래도 14% 정도 절감을 했네요. 네, 절감했죠. 예, 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고 정부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 2030년에 40%, 100% 절감하려면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아니 혹시 회장님 네. CCUS의 기술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거의 걸음마 단계 직전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가야 되죠. 예. 이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는 어떤 미래 이런 활용 기술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합니다. 저의 걱정은 좋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해야죠. 네. 예? 이런 이 훌륭한 지구를 후세에 네. 넘겨주기 위해서. 네. 그런데 저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다 보면 기업의 어떤 활동을 제약하거나 생산을 못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양쪽을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로 되면 예.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죠.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온실가스를 그렇죠. 줄일 수 있죠. 회사가 지금 스톱되면 되지 않죠. 그러나 예. 우리는 회사도 움직여야 되고 예. 차도 움직여야 되고 예. 또 거기에 나온 배출 찌꺼기, 온실가스도 줄여야 되고 예.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어떤 그 안전 관리 능력이죠. 또 정부의 어떤 그 운영 능력이고 또 안전 관리자들의 더 연구도 필요하고 중요한 건 또 우리 국민들의 협력을 해야 되죠.
지금 쓰레기에서 나오는 게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메탄가스가 우리가 이산화탄소에서 나오는 것보다 지금 뭐 40배, 50배만큼 더 악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민도 협력해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온실가스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자 30초 안전 챌린지 시간으로 지금까지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네. 자, 우리 국민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30초 안에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시작하십시오. 네, 발생한 탄소를 없애는 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이걸 실현시키는 게 2050년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참하지 않으면 절대 실현할 수 없거든요.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일회용 용품을 절감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자동차 운행 횟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에게는 기후 재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아, 예.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 줄이자. 자, 쓰레기 줄이자. 그다음에 자동차 사용 좀 덜 쓰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